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높으며 가장 치열한 전선을 마주한 땅. 민간인 통제선과 가장 가깝게 맞닿은 이곳에는 백두산 호랑이의 기상을 내세우는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가 강철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사단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을지 위병소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인제의 산바람은 여전히 한겨울의 칼날을 품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방한 피복 위로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부서졌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위병소 내부의 긴장감을 붙잡았다. 위병소 근무 통제관 이은솔 하사였다. 25. 갓 임관한 부사관의 풋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단 한순간도 나태해질 수 없었던 그녀는 동기들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숙달했다. 그녀의 전투복 칼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었다. 김 병장님, 다음 순찰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근무자 휴게실 온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에 이제 막 저녁을 2달 앞둔 김도윤 병장이 특유의 느긋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하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 김도윤이가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 하사님은 안 춥습니까? 여자분들 추위 더 탄다던데. 이은솔 하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군인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춥고 똑같이 임무 수행할 뿐입니다. 딴 생각 마시고 전방 주시 철저히 하십시오. 김도윤 병장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독한 사람. 저러니 저 나이에 벌써 통제관을 하지. 하지만 그는 이은솔의 그런 면을 존경했다. 규율이 생명인 이곳에서 이은솔 하사는 그 규율 그 자체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 민간인 도로에서부터 귀를 찢는 듯한 엔진음이 다가왔다. 일반적인 부대 출입 차량의 속도가 아니었다. 굉음은 위병소 앞 차단기 앞에서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겨우 멈춰섰다. 검은색 대형 세단. 제네시스 G9. 인제의 흙먼지 가득한 이 산골 부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광택의 차량이었다.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이 동시에 긴장했다. 정식으로 등록된 지휘관 차량이나 행정 차량이 아니었다. 김 병장 수화 준비. 내가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방탄모를 고쳐 쓰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K2 소총이 어깨 위에서 묵직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경례를 붙이며 절차대로 입을 열었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제12보병사단 을지 위병소입니다.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선팅이 너무 짙어 안을 볼 수도 없었다. 대신 뒷좌석 문이 거칠게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화려한 퍼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내렸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날카로운 하이힐로 자갈 바닥을 찍어 누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고유라. 그녀는 이 거대한 12사단의 지휘관 박찬규 소장의 아내였다. 야. 첫마디는 그것이었다. 경례를 붙인 이은솔 하사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말씀하십시오. 너 지금 나한테 충성한 거야? 나 군인 아닌데. 너네 사단장 사무한테 경례하는 법은 안 배웠어? 눈치하고는. 고유라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솔 하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실례지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모든 부대 출입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고유라의 눈썹이 신경질적으로 치켜 올라갔다. 뭐? 신분증? 내가 이 부대 들어오는데 그딴 게 왜 필요해? 너 나 몰라? 이 부대 안주인. 사단장 3호. 그녀의 목소리가 산골의 차가운 공기를 찢었다. 내가 지금 내 집 들어가겠다는데 너 같은 하사 나부랭이가 신분증을 내놓으라 말아야? 이게 미쳤나? 김도윤 병장이 위병소 안에서 이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봤다. 젠장 사모님이다. 이 하사 성격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텐데. 이은솔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위병소였다. 사모님, 사모님이라도 절차는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단장님께서 전 장병에게 예외 없는 규정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사단장? 내가 지금 감히 사단장을 입에 올려? 인연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너 이름 뭐야? 계급장이 하사? 여자가 군대 와서 별 고생을 다 한다 했더니 머리가 뻣뻣해져서 위아래도 구분을 못하는구나. 고유라가 이은솔 하사에게 한 걸음 바싹 다가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화약 냄새보다 익숙한 이은솔의 코를 역하게 찔렀다. 내가 말이야. 너 같은 애들 월급 주는 사람이야. 알아? 너희 남편 아니지, 너희 아빠뻘 되는 우리 남편이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근데 내가 감히 날 막아서? 내가 뭔데? 이은솔 하사는 차분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부대 보안은 사단장님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정중? 이게 어따 대고 정중을 팔아. 고유라가 핸드백을 뒤지는가 싶더니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닌 휴대폰이었다.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내 군복 벗기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줄 테니까. 너 어느 대대 소속이야? 내 직속상관 누구야? 당장 불러와. 팽팽한 긴장감이 위병소 앞을 감쌌다. 김도윤 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은솔 하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자신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사단장의 아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유라의 고함 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제 깡촌까지 기어들어와서 너 같은 천것들 비위나 맞추고 살아야겠어. 내가 서울에서는 너 같은 애들 눈도 못 마주쳐. 알아? 발바닥 때만도 못한 것들이 감히. 그녀는 이은솔 하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경멸을 표했다.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야? 선크림 하나 바를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 여자가 군대에 가면 시집 다 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쯧쯧. 불쌍해서 어쩐다니. 이은솔 하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고 상대는 민간인이었다. 그것도 지휘관의 가족이었다. 참아라 이은솔. 저건 민간인이다. 군인이 아니다. 참아라. 그녀는 속으로 군번을 되뇌었다. 바로 그때 조용했던 차량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7살배기 사내아이 사단장의 아들인 박시우였다. 엄마, 언제 가? 나 배고파. 쭈쭈 삼촌이랑 게임하기로 했단 말이야. 아이는 값비싼 아동용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그 태도는 제 엄마를 꼭 빼닮아 있었다. 고유라가 아이를 돌아보며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우리 시우 조금만 기다려. 저기 저 아줌마가 아니지 저 언니가 엄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네. 금방 혼내주고 갈게. 아 몰라. 심심해. 박시우는 칭얼대며 차에서 완전히 내렸다. 그리고는 이 살벌한 대치 상황이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의 눈에 위병소 앞을 가로막은 노란색 바리케이드, 즉 차단봉이 들어왔다. 어른들은 서서 지나갈 수 없지만 아이인 자신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높이였다. 고유라가 다시 이은솔 하사에게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다. 너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늦어져서 생기는 모든 손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오늘 군단장님 사모님 오시기로 한 거 몰라? 내가 지금 사단장님 진급을 맡고 있는 거라고 이 답답한 년아. 이은솔 하사가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사모님 방문 일정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습니다. 모든 방문은 위병소를 통해 정식으로 기록되어야. 아 시끄러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한 박시우가 히히 웃음소리를 내며 차단봉을 향해 달려갔다.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김도윤 병장이 소리쳤다. 박시우는 잽싸게 허리를 숙여 차단봉 아래의 틈새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부대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야호!
나 잡히면 용돈 10,000원. 아이는 깔깔거리며 위병소 안쪽, 즉 군사구역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위병소의 통제를 벗어난 민간인이 부대 내부로 무단 침입한 것. 그것도 현역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한 명백한 보안 사고였다. 김병장, 출입자 통제. 이은솔 하사가 고함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몸을 날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를 제지해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사단장의 아내와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가 뛰어간 방향은 마침 사단 본청에서 내려오는 대형 트럭, 15톤 덤프의 진입로와 겹쳤다. 학생, 멈춰. 위험해.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K2 소총이 거추장스러운 것도 잊은 채 전력으로 질주했다. 몇 걸음 만에 그녀는 깔깔대며 도망가는 박시우의 팔을 따라잡았다. 그녀는 아이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다. 그녀는 아이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우뚝 세웠다. 학생,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멋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군인 특유의 단호함으로 날카로웠다. 박시우는 자신의 놀이가 제지당하자 순식간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게 바꾸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나. 아빠.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 아줌마가 나 때렸어. 아, 아파. 아이는 팔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했다. 바로 거짓 울음과 과장이었다. 이은솔 하사는 당황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하지만 그 말은 박시우의 엄마 고유라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이었다. 감히 자신의 귀한 아들, 사단장의 유일한 후계자인 박시우의 몸에 저 천박한 하사년이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고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악마와도 같은 분노가 채웠다. 내가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그녀는 하이힐이 부러질 듯한 기세로 이은솔 하사를 향해 돌진했다. 김도윤 병장이 다급하게 위병소 문을 열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이 미친년이. 고유라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욕설이었다. 그녀는 이은솔 하사의 팔에 붙들려 울부짖는 아들 박시우의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내가 어딜 감히 내 새끼 몸에 그 더러운 군홧발 같은 손을 대. 당장 그 손 안 놔. 이은솔 하사는 아이의 팔을 놓치지도 그렇다고 고유라에게 대꾸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동시에 고유라를 향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려 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아이가 위험구역으로 뛰어들어서.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내 아들 교육을 시켜. 위험? 이 부대 전체가 내 아들 놀이터야. 이 부대 사단장이 얘 아빠라고. 내까짓 게 뭔데 감히. 고유라가 이은솔 하사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고유라가 자신의 비싼 퍼코트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다. 짝! 겨울 인제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는 맑고도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위병소 초소 안에서 떨고 있던 신참 일병의 눈이 커졌다. 김도윤 병장의 다급한 외침이 사모니에서 멈췄다. 울부짖던 박시우조차 그 소리에 놀라 울음을 뚝 그쳤다. 이은솔 하사의 머리가 왼쪽으로 거칠게 돌아갔다. 방탄모 턱끈이 뺨을 쓸고 지나갔다. 그녀의 왼쪽 뺨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화끈거리는 감각보다 더 지독한 것은 영혼까지 조각나는 듯한 모욕감이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은 정규군 부사관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의 근무지인 위병소에서, 그것도 부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민간인에게 단지 지휘관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뺨을 맞았다. 김도윤 병장이 경악하며 달려와 고유라를 막아섰다.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무 중인 군인에게 손을 대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김도윤 병장의 말은 100% 사실이었다.
근무 중인 초병 폭행은 군법과 민간법을 막론하고 중범죄에 해당했다. 하지만 고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피해자라는 듯 펄펄 뛰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웃기지 마. 얘가 먼저 내 아들 때렸어. 너희들 다 봤지? 이 하사년이 내 아들 팔을 꺾고 흔들었다고. 내 아들 팔 부러졌으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그녀는 아들 박시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시우야, 괜찮아? 저 아줌마가 때렸어? 엄마한테 말해. 어디가 아파? 박시우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으앙. 팔 아파. 이 아줌마가 내 팔 꺾었어. 아빠한테 이를 거야. 으앙.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이은솔 하사는 아이의 팔을 잡았을 뿐 꺾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유라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봤지? 애가 아파서 우는 거 안 보여. 너 인연. 고유라가 다시 이은솔 하사에게 손을 치켜들려 하자 김도윤 병장이 필사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다. 사모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좋아.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고유라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는 듯 했다. 신호는 금방 연결되었다. 나야. 지금 당장 을지 위병소로 안 튀어와. 당신 부관, 아니, 당신 당장 오라고 해. 지금 당신 부하년이 당신 아들 뺨 때리고 팔을 꺾었다고. 이게 무슨 군대야? 당장 2년 군복 벗겨. 안 그러면 내가 당신을 벗겨버릴 거니까. 빨리 안 와.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뻔했다. 제12보병 사단장 박찬규 소장이었다. 이은솔 하사는 뺨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붉게 달아오른 뺨으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 끝장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군복을 입은 군인은 초소해서 울 수 없었다. 위병소 CCTV의 빨간 녹화 불빛만이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짝 하는 소리는 이은솔 하사의 뺨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을지 위병소에 근무 중이던 모든 장병의 심장에서 울렸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가 제복의 자부심이 한 민간인의 손에 무참히 찢어지는 소리였다. 김도윤 병장이 경악하며 고유라를 막아선 채 외쳤다. 사모님, 근무 중인 군인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고유라는 자신의 손이 더럽혀지기라도 한 듯 이은솔 하사의 뺨을 때린 손을 털어내며 김 병장을 쏘아붙였다. 사과? 이 미친놈이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래. 전현이 먼저 내 아들 팔을 꺾어서 애가 지금 경기를 일으키잖아. 너 이 병장 나부랭이. 내 눈에는 저 하사년 편드는 게 먼저야, 아니면 사단장님 아들 아니가 먼저야. 내가 그러고도 이 부대 밥을 처먹어. 김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은솔 하사가 폭행을 당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가 멀쩡히 뛰어다니다 거짓 울음을 터뜨리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그의 계급은 병장이었다. 전역을 2달 앞둔 힘없는 병사였다. 이은솔 하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붉게 부어오른 뺨을 그대로 드러낸 채 그녀는 자신을 때린 고유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경멸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부하 병사들 앞에서 무너진 군기가 더 치욕스러웠다. 고유라는 그 눈빛에 다시 한번 모욕감을 느꼈다. 이게 인연이 지금 눈을 똑바로 떠?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좋아. 내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인지 내가 똑똑히 구경시켜줄게. 그녀가 전화를 끊은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저 멀리 사단 본청 방향에서 평시에는 절대 울려서는 안 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경적이 아니었다. 헌병대의 긴급 출동 사이렌 소리였다. 그 소리는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가까워졌다. 곧이어 검은색 사단장 1호차가
그 뒤를 바짝 따른 헌병대 순찰차가 급정거하며 위병소 앞을 가로막았다. 쾅! 사단장 1호차의 뒷문이 열리고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평소에는 근엄한 군인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집안일에 끌려 나온 가장의 짜증과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상황에 대한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제12보병 사단장, 육군 소장 박찬규였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여보, 시우야. 박찬규 소장의 등장에 김도윤 병장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으며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뺨을 맞고 서 있는 이은솔 하사와 살기등등한 사단장 3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굳어버렸다. 고유라는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한 피해자로 변신했다. 여보, 당신 이제 왔어. 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리고 저 하사년이 저게 글쎄 우리 시우를 우리 시우 팔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녀는 아들 박시우를 끌어안고 마치 오열하듯 어깨를 들썩였다. 박찬규 소장은 자기 아내가 부대 정문에서 그것도 말단 병사들과 하사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인다는 사실에 이마를 짚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내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했다. 특히 아내 앞에서. 그는 붉게 부어오른 이은솔 하사의 뺨을 보았다. 잠시, 아주 잠시 그의 눈이 흔들렸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단박에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진실을 외면했다. 저게 그가 이은솔 하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저 하사야? 당신하고 시우한테 손 뗀 게. 고유라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래. 전현이야. 내가 3호라고 밝혔는데도 신분증 내놓으라고 길길이 날뛰고 우리 시우가 차단복 밑으로 지나갔다고 팔을 꺾어버렸어. 전현이 당신 부하가. 박찬규 소장이 이은솔 하사에게 다가갔다. 두 개의 별이 박힌 그의 전투복 어깨가 이은솔 하사의 눈앞을 가득 메웠다. 그는 자신의 키보다 한 뼘은 작은 여군 하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차가웠다. 이름. 이은솔 하사는 이를 악물었다. 모욕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군인 정신으로 버텨냈다. 헌병대대 본부 중대 소속. 하사 이은솔입니다. 군번. 18- 됐어. 박찬규 소장이 말을 잘랐다.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혹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내가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아냐고. 이은솔 하사가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저는 제 임무에. 닥쳐. 박찬규 소장의 불호령이 인제 산자락에 메아리 쳤다. 임무? 내 임무가 사단장 가족을 폭행하는 건가? 내 임무가 내 사모님 뺨을 때리게 만드는 거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위험구역으로 무단 진입하여 제지한 것뿐입니다. 이은솔 하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제지? 제지. 박찬규 소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 하사년이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아들이 아프다고 울고 내 아내가 맞았다고 하는데 내까지 하사년의 말이 진실일 것 같아? 그는 함께 온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을 불렀다. 박중령. 예, 사단장님. 저 하사 당장 군복 벗겨. 박승준 중령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일단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내 눈앞에 벌어진 게 사실이야. 사단장 가족이 위병소에서 이따위 모욕을 당했는데 내 놈은 지금 사실관계를 따져.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박찬규 소장은 박중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당장 전현 저 이은솔 하사. 금시간부로 보직 해임시켜. 그리고 상관 가족 폭행 및 협박, 근무지 이탈 혐의로 당장 헌병대 영창에 수감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징계위원회 서류 만들어서 나한테 결제 올려. 알아들었어? 영창. 징계. 보직 해임. 한 군인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단 30초 만에 쏟아져 나왔다.
이은솔 하사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일방적인 처형 선고였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도윤 병장이 공포를 뚫고 소리쳤다. 사단장님, 이 하사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이 하사님의 뺨을. 모든 시선이 김도윤 병장에게로 향했다. 박찬규 소장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감히 일개 병사가 자신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저 병장놈은 뭐야? 위병소 근무자 김도윤 병장입니다. 박찬규 소장이 김도윤 병장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병장, 내가 지금 뭘 봤다고 했지? 이 하사님은 뺨을 맞았습니다. 사모님께. 좋아. 넌 내가 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박찬규 소장이 싸늘하게 웃었다. 박중령, 저 병장놈도 당장 연행해. 상관 모독 및 명령 불복종 혐의다. 저놈은 징계도 필요 없어. 남은 군 생활 단 하루도 편히 자지 못하게 해. 당장 오늘부로 사단 의무대 영안실 관리병으로 보내버려. 시체 닦는 게 딱 어울리겠네. 김도윤 병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영안실 관리병. 부대에서 가장 끔찍한 징벌로 통하는 자리였다. 사단장님 제발. 끌어내. 박찬규 소장의 명령에 뒤따라온 헌병들이 망설이다가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의 팔을 붙잡았다. 이은솔 하사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고유라와 박찬규 소장을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지켜보며 희죽거리는 아이 박시우를 뼈에 새기듯 노려볼 뿐이었다. 고유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여보 잘했어. 저런 것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해. 끔찍해라. 우리 시우 놀란 거 봐. 빨리 들어가서 쭈쭈 삼촌이랑 놀자. 박찬규 소장은 그제야 아내와 아들을 차에 태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로 향했다. 차가운 위병소에는 뺨을 맞은 자국이 선명한 한 여군과 모든 희망을 잃은 한 병사. 그리고 그들을 연행해 가는 헌병들의 착잡한 발걸음 소리만이 남았다. 헌병대 본부 중대.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소속 부대,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바로 그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끌려왔다. 영창. 이제는 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방. 그녀는 징계 대기라는 명목으로 모든 통신이 차단된 채 그곳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그녀의 방탄모와 소총은 이미 압수되었다. 군복 어깨에 붙은 헌병 마크가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다. 은솔아 이하사. 그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동기여군 중사가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단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 이은솔 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아픔보다 더한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같은 시간 김도윤 병장은 더 끔찍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단 의무대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영안실. 원래대로라면 군의관과 담당 부사관이 관리해야 할 곳이었지만 박찬규 소장의 특별 지시는 그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병장 김도윤. 오늘부로 이곳 영안실 및 화장장 시설 관리를 명받았습니다. 의무대대 행정보급관이 껄끄럽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다. 시키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지 마. 알았어? 사단장님 눈에 띄면 너만 손해야. 김도윤 병장은 버려졌다. 그는 차가운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싸늘한 소독약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졌다. 한편 사단장 관사는 승리의 축제가 벌어졌다. 어때 내 남편 멋있지? 그 하사년 아주 꼴이 좋아. 감히 누굴 건드려? 고유라는 거실 소파에 누워 샴페인을 터뜨렸다.
박찬규 소장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듯 말했다. 당신도 좀 조심해. 위병소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하필이면 헌병 하사를 건드려서 박중령 놈 표정 봤어? 일이 귀찮아졌다고. 귀찮아? 뭐가 귀찮아? 당신이 사단장이야. 당신 말 한마디면 별도 떨어뜨리는 자리 아니었어? 고작 하사 하나 영창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럴 거면 나 서울 갈래. 이 깡촌에서 내가 누굴 믿고 살아. 고유라의 히스테리에 박찬규 소장은 결국 항복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징계 서류 내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전현군 생활 아작을 내줄 테니까. 됐지? 그는 즉시 자신의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를 불렀다. 최진환 대위는 사단장의 그림자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최 대위. 자네가 지금 할 일이 있어. 박찬규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을지 위병소. 오늘 낮에 일어난 일 말이야. 시끄럽게 됐어. 군단에 보고 들어가면 피곤해져. 특히 그 영상. 최진환 대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위병소 CCTV. 예, 사단장님. CCTV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 오늘 자로 정기 점검에 들어간 걸로 해. 하필이면 오늘 녹화 분량으로 아무것도 찍힌 게 없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지시였다. 최진환 대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사단장님. 하지만 헌병대에서도 이미 해당 시간대 영상을 요청할 준비를. 헌병? 박찬규 소장이 비웃었다. 헌병대장이 내 사람이야. 내가 박중령한테 말해두면 돼. 자네는 그냥 위병소 서버실 가서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의 영상 파일만 깨끗하게 지워. 실수로. 알겠나? 최진환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는 자신의 군 생활과 사단장의 명령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다. 그것이 그가 배운 군 생활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을지 위병소 서버실에 최진환 대위가 몰래 들어갔다. 그는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오늘 낮에 그 끔찍했던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을 찾아냈다. CCTV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고유라의 욕설, 아이가 멀쩡히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이은솔 하사의 뺨을 가격하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젠장. 최진환 대위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김도윤 병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대위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영안실에 있습니다. 이은솔 하사님은 영창에 있습니다. 대위님이 보신 게 진실입니다. 제발. 최진환 대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 파일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하기 시작했다. 만약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하니까. 한편 버려진 영안실의 김도윤 병장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행보관이 오기 전 몰래 숨겨두었던 전역자에게서 빌린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부모님께 전화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군대 비리 신고. 육군 본부 한라인. 초병 폭행.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한 사이트를 찾아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이 운영하는 익명 신고 게시판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 을지 위병소. 사단장 아내 고유라 위병소 통제 불응 및 난동. 이은솔 하사뺨 폭행. 아들 박시우 무단 침입. 사단장 박찬규 소장 도착 후 피해자 이은솔 하사 및 목격자 김도윤 병장 영창 수감 및 징벌 지시. 현재 CCTV 증거 인멸 시도 중. 제발 살려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본부 감찰실의 불은 이른 새벽부터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살벌한 기운이 감도는 사무실.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나이 강태호 소령의 책상 위였다. 강태호 소령. 41살. 그의 계급은 소령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육군 본부 감찰관 신분증은 웬만한 장군의 별보다 더 무거운 권위를 가졌다. 그는 타협을 몰랐고 자비도 없었다. 그의 감찰 레이더에 걸린 지휘관은 옷을 벗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밤사이 접수된 수백 건의 자잘한 군 내부 신고 내역을 훑어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급식 불만, 휴가 미복귀 같은 일상적인 보고였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12사단. 박찬규 소장. 박찬규. 강소령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한참 선배였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치 군인, 아내 관리를 못하는 지휘관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사단장 3호. 초병 폭행. 증거인멸 시도. 강태호 소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12사단의 예산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사단장 관사에서 사용하는 수입 식자재 비용이 병사들의 부식비 총액보다 많다는 기가 막힌 제보였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틈이 벌어졌다. 위병소. 군의 첫 번째 얼굴이자 마지막 보루. 그곳이 무너졌다는 신고였다. 강태호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중희. 그의 부름에 행정장교인 김중희가 달려왔다. 예, 소령님. 12사단 정기감찰 다음 달이었지? 예, 그렇습니다. 일정 조율 중이었습니다. 당장 취소해. 불시감찰로 변경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강태호 소령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연락해. 1시간 뒤 계룡에서 인제까지 가는 가장 빠른 헬기 수배해. 감찰팀은 나 포함 최소 인원 3명만 간다. 데이터 분석관하고 법무관만 챙겨. 예. 소령님 지금 가십니까? 사단에 통보도 없이 이러면 박 소장. 통보. 강태호 소령이 김중희를 돌아봤다. 도둑 잡으러 가는데 나 지금 너 잡으러 간다고 통보하나? 박찬규 소장한테는 내가 직접 통보할 거야. 헬기 착륙 1분 전에. 그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가서 12사단이라는 그 둥지 안에 독사가 알을 몇 개나 낳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1시간 뒤. 육군 본부 헬기장의 블랙호크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였다. 같은 시각 12사단장 박찬규 소장은 아침 조깅을 마치고 관사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하사년 징계 서류 올라왔어? 아주 잘게 씹어서 군복 벗겨버려. 꼴도 보기 싫어. 걱정 마. 최 대위가 알아서 완벽하게 만들고 있을 거야. 당신은 오늘 군단장 사모님 오시는 거나 잘 준비해. 그때 박찬규 소장의 비상 전화기가 불이 붙은 듯 울리기 시작했다. 사단작전 참모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육군 본부 감찰실 헬기가 통보도 없이 사단 연병장으로 접근 중입니다. 뭐? 6본? 누구? 강태호 소령입니다. 쿠르르르릉. 박찬규 소장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사단 연병장을 향해 하강하는 헬기의 굉음이 이제 골짜기를 뒤덮기 시작했다. 강태호 소령. 그 독사가 자신의 둥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쿠르르르릉. 하늘을 찢는 굉음이었다.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아침은 고요한 점호와 구보 대신 거대한 강철매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육군 항공의 주력 블랙호크 헬기가 사단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모래바람을 일으켰다. 사단장 관사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박찬규 소장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호라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화기 너머 작전 참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저 헬기는 명백한 침공이었다. 6본 감찰실이 통보도 없이? 이게 무슨... 고유라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뭐야 여보? 훈련이야? 아침부터 웬 난리야? 시끄러워 죽겠네.
저것들 다 징계줘. 박찬규 소장은 아내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식탁을 엎다시피 하며 뛰쳐나갔다. 독사. 육군 본부의 강태호 소령. 그가 왜 하필 지금 여기에? 어젯밤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 하사년 하나 때문에? 그가 황급히 집차를 타고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헬기는 이미 착륙해 있었다. 회전익이 멈추기도 전에 전투복 차림의 사내 셋이 내렸다. 맨 앞장선 사내. 41살의 소령. 강태호였다. 그의 전투복은 갓 다린 듯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번의 야전에서 닳고 달아 날카롭게 빛나는 야전삽 같았다. 그의 뒤로 데이터 분석가와 법무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아니, 강소령. 박찬규 소장이 두 개의 별이 빛나는 자신의 어깨를 애써 펴보이며 위험 있는 척 다가갔다.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지금 육본 감찰실이 일개 사단 사령부를 기습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그는 소령 따위가 자신의 위험에 눌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호 소령은 박찬규 소장 앞에서 완벽한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강태호 소령입니다. 사단장님. 그는 사단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투에는 어떠한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정식 명령에 의거 금 시간부로 제12보병 사단에 대한 특별 불시 감찰을 개시하겠습니다. 뭐? 특별 감찰? 박찬규 소장의 눈이 흔들렸다. 정기 감찰도 아니고 불시 감찰? 무슨 근거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태호 소령은 박찬규 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다. 소령이 소장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육군 본부의 제12보병 사단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지휘관에 의한 불법적 인권 유린 및 직권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찬규 소장은 숨이 턱 막혔다. 제보? 누가? 그 병장놈인가? 거짓이야. 그런 건 없어. 어떤 놈이 감히 부대를 모함하는 게야. 그것 또한 지금부터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강태호 소령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한번 보았다. 박찬규 소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감찰 종료 시까지 사단장님의 모든 지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합니다. 참모총장님의 위임 사항입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박찬규 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강소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내가 뭔데 내 지휘권을 정지시켜. 이 새파란 놈이. 계급장이 웃음나. 그 순간 강태호 소령과 함께 온 법무관이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감찰 규정 제11조 사항입니다. 피감찰 지휘관이 증거인멸 혹은 감찰 방해의 우려가 명백할 시 감찰관은 상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피감찰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참모총장님의 승인 서류입니다. 박찬규 소장은 법무관이 내민 서류를 보고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강태호 소령이 차갑게 명령했다. 사단장님, 감찰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사단장님의 모든 통신기기 및 개인 화기 반납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무장해제였다. 소장의 권총을 일개 소령이 빼앗겠다는 선언이었다. 연병장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단 참모들과 장병들은 숨을 죽였다. 왕국의 반란이 일어났다. 아니, 왕을 잡으러 온 사자가 도착했다. 박찬규 소장은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권총집에 손을 가져갔다. 강태호. 내 이놈 내가 너를. 법무관. 사단장님 모셔. 사단 지휘 통제실로. 강태호 소령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데이터 분석팀은 즉시 사단 서버실로 이동. 재정, 인사 그리고 특히 을지 위병소의 어제 차 CCTV 서버 원본을 확보한다. 단 1초의 영상도 빠짐없이. 그 말에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사단장 전속부관 최진한 대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어젯밤 지웠는데. 아니지, 내가 복사해뒀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강태우 소령이 최 대위 쪽을 힐끗 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 그리고 강태우 소령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사단장실이 아니었다. 헌병대 본부 중대로 간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둥지가 썩었으면 그 둥지를 지키는 파수꾼부터 확인해야지. 그는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을 잡으러 그리고 이은솔 하사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다.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6본 헬기가 연병장에 내렸다는 보고는 이미 받았다. 강태우 소령이 왔다는 것도. 미친놈, 왜 하필 강태우가. 끝났다. 그는 어젯밤 사단장 박찬규 소장의 명령으로 이은솔 하사를 불법 구금하고 징계 서류를 조작하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당장이라도 서류를 파쇄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박승준 중령이 경례를 붙일 새도 없이 강태우 소령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충. 박승준 중령. 강태우 소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서류 파쇄? 아, 아닙니다. 강 소령님. 이게 무슨 일로? 강태우 소령은 대답 대신 사무실 한편에 있는 헌병대 내부 구금 시설, 즉 군기 교육장 입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열어. 예?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직접 말해야 하나? 아니면 박 중령이 직접 말해볼 텐가? 강태우 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박승준 중령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강 소령님, 오해십니다. 어제 근무지 이탈 및 상관 가족 폭행 혐의로. 거짓말. 강태우 소령이 박 중령의 책상에 놓인 조작된 징계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제 오후 2시 30분. 을지 위병소. 상관 가족 폭행? 폭행을 한 건 누군가? 그리고 폭행을 당한 건 누군가? 박승준 중령의 다리가 풀렸다. 소령님. 그게 저는 사단장님의 명령을. 명령? 강태우 소령이 비웃었다. 박 중령. 자네 군 형법 제44조가 뭔지 잊었나? 상관에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자네는 헌병이야. 군의 기강을 잡는 놈이라고. 그런데 내 놈이 앞장서서 사단장 똥구멍이나 하차주면서 무고한 하사를 감금해. 내 놈이 군인이야? 잘못했습니다. 박승준 중령이 그 자리에 무너졌다. 기회는 끝났어. 당장 열쇠 내놔. 강태우 소령은 박 중령이 내민 열쇠를 낚아채 직접 군기 교육장 철문으로 향했다. 철컥. 기익. 녹슨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이 드러났다. 방구석에 전투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던 이은솔 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뺨의 멍은 시퍼렇게 번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강태우 소령은 그 모습을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생각났다. 몇 년 전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조직 부적응자로 몰려 불명예 전역해야 했던. 그가 입을 열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 강태우 소령이다. 나와라, 이은솔 하사.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당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은솔 하사는 그 낯선 소령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비웃던 사단장 부부의 눈빛도 자신을 외면하던 헌병대장의 눈빛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갇혀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같은 시각 강태우 소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관은 사단 의무대대로 향했다. 그는 의무대대장을 만날 필요도 없었다. 사단장 명령으로 영안실에 격리 중인 병사 김도윤 병장. 당장 데려와. 영안실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밤새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김도윤 병장은 햇빛에 눈이 부셔 비틀거렸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법무관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안다라 병장. 다 안다. 너 지금부터 내가 본 진실을 말할 준비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김도윤 병장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이 하사님은요? 이윤솔 하사님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질 거다. 내가 보낸 그 신고서 덕분에. 한편 사단 지휘 통제실. 강태호 소령의 데이터 분석팀이 난관에 부딪혔다. 소령님, 을지 위병소 CCTV 서버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확히 1시간 분량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도 복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단장 박찬규 소장이 그 말을 듣고 억눌린 미소를 지었다. 최 대위가 처리는 했군. 강태호 소령은 그러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지휘 통제실 한가운데 잿빛 얼굴로 서 있던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를 불렀다. 최 대위. 예, 소령님. 자네 어젯밤 11시 14분. 을지 위병소 서버실에 혼자 들어갔더군. 로그인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 자네가 지웠지? 최진환 대위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최 대위. 잘 들어. 강태호 소령이 그의 곁에 다가와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자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사단장의 증거인멸 공범으로 같이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을 받는다. 둘째, 공익신고자가 되어 내 상관의 죄를 밝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참모 장교로 남는다. 최진환 대위는 자신의 손에 땀이 흥건한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저 명령? 내 주머니에 있는 그 USB도 명령으로 넣은 건가? 최진환 대위는 사색이 되었다. 이 독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어젯밤 영상을 지우기 직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파일을 복사해둔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강태호 소령이 손을 내밀었다. 그걸 이리 줘, 최 대위. 그게 자네가 군복을 벗지 않을 유일한 기회야. 최진환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 바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내어 강태호 소령의 손에 건넸다. 박찬규 소장이 그 광경을 보고 절규했다. 최 대위, 너, 이 배신자 새끼. 강태호 소령은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배신? 아니요, 사단장님. 이건 정의라고 부릅시다. 사단 지휘 통제실. 이곳은 원래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아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12사단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한 가족의 추악한 범죄를 상영하는 거대한 심판정으로 변했다. 강태호 소령은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최진환 대위가 넘긴 USB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관객들을 초대했다. 사단장 박찬규 소장. 저기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당신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셔야 하니까. 강소령의 지시에 헌병대 소속 병사들이 박찬규 소장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그리고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 당신도 그 옆에 앉아. 당신이 어떻게 상관의 개가 되었는지 복귀해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금 당장 사단장 관사에 연락해. 고유라 여사 사단 안보 견학이 있으니 즉시 지휘 통제실로 오시라고 정중히 모셔. 단 도망가지 못하게 헌병 2명 붙여서. 이윤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도 그곳에 있었다. 강태호 소령은 두 사람을 맨 뒷줄에 앉히고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두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해. 잠시 후 고유라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짜증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 뭐야. 지금 나 바쁜 사람이야. 군단장 사모님 곧 오신다고. 이게 무슨 무례한 여보. 당신 왜 저기 앉아 있어? 저 소령놈이 감히. 강태호 소령이 고유라의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주시죠, 고유라 여사. 지금부터는 당신이 말할 차례가 아니라 영상이 말할 차례입니다. 아, 그리고 박시우 군은 안 데려왔습니다. 아동 학대가 될 것 같아서. 고유라가 무언가 더 소리치려던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이 밝아졌다. 을지 위병소 1번 카메라.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었다. 영상은 고유라의 검은색 세단이 위병소 앞에 서는 장면부터 시작했다. 이윤솔 하사가 정중하게 경례를 붙이는 모습. 고유라가 차에서 내려 이윤솔 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 거만하고 모욕적인 입모양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어저께 고유라의 얼굴이 굳어갔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아들 박시우가 차에서 내리더니 깔깔대며 차단봉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은솔 하사가 놀라 아이를 뒤쫓았다. 그녀가 아이의 팔을 잡아 세우는 장면. 결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제지이자 보호의 동작이었다. 그리고 고유라가 화면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다. 짝! 소리는 없었지만 이은솔 하사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가는 그 순간,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드는 그 순간, 지휘 통제실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삼켰다. 영창에서 갓 나온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의 치욕이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 김도윤 병장은 자신의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저건 조작이야. 전현이 먼저 내 아들을 때렸다고. 고유라가 발악했다. 강태호 소령이 차갑게 말했다. 조작? 그럼 이 다음 영상도 조작인가? 화면이 바뀌었다. 박찬규 소장이 1호차를 타고 도착하는 장면. 김도윤 병장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헌병들이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찬규 소장은 눈을 감았다. 고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강태호 소령은 불을 켜라고 지시했다. 자, 이제 일막은 끝났습니다. 사단장님, 고유라 여사. 이제 두 분의 폭행과 불법 감금 혐의는 입증이 끝났군요. 하지만 그가 USB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내가 인제까지 온 이유가 고작 하사 뺨 때린 여자 하나 잡으려고 온 것 같습니까? 그는 데이터 분석팀장을 바라보았다.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을 틀어. 사단장 관사 지출 내역 및 예산 전용 현황. 스크린에 뜬 것은 영상이 아닌 빼곡한 엑셀 시트였다. 어디 보자. 강태호 소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은조렸다. 병사 1인당 하루 급식비 13,000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단장 관사 지휘관 격려 활동비 내역. 좀 볼까요? 작년 10월. 관내 VIP 격려. 항목 프랑스산 1등급 와인. 수량 60병. 금액 1,200만 원. 작년 11월. 지역 주민 유대. 항목 일본산 화로회 및 캐비어. 금액 800만 원. 작년 12월. 연말 격려. 항목 명품 브랜드 비사 스카프. 수량 30개. 금액 2,100만 원. 지휘 통제실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격려 활동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다. 고유라 여사. 강소령이 고유라를 돌아봤다. 당신이 서울에 있는 당신 친구들 군단장 사모니 참모총장 사모니 불러다가 연 파티 비용을 왜 우리 불쌍한 병사들 답값에서 빼돌려 쓴 겁니까?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다 남편 진급하라고. 고유라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진급? 강태호 소령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 진급, 오늘부로 끝난 것 같군요. 그는 박찬규 소장을 바라보았다. 사단장, 당신은 군인이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당신 아내 치맛바람에 얹혀가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박승준 중령. 예. 당장 저 두 사람 현시간부로 군용물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저항하면 사살 아니 저항하면 쏴도 좋다고 말하고 싶군. 그는 이은솔 하사를 돌아봤다. 이은솔 하사. 그리고 김도윤 병장. 두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울 기회를 주지. 당신들을 모욕한 저자들에게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법의 정의를 집행해. 이은솔 하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에게서 수갑을 받아들고 자신의 뺨을 때렸던 고유라에게 다가갔다. 고유라는 경멸스럽다는 듯 이 하사를 노려보았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이거나 놓으라고. 이은솔 하사는 고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유라 씨, 당신을 근무 중인 군인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 스크린이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제12보병사단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중장 진급을 코앞에 두었던 박찬규는 이제 수갑을 찬 피의자였다. 그의 곁에는 명품 코트가 구겨진 채 넋이 나간 아내 고유라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한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있던 횡령 내역은 꺼지지 않은 채 그들의 죄를 영원히 전시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강태호 소령은 지휘 통제실 중앙에 서서 이 모든 혼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갑을 든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손은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해방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 아니. 강태호 소령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박찬규 씨. 당신은 이 시간부로 육군 교도소로 이감될 거요. 당신의 남은 군 생활은 당신이 횡령한 그 돈을 계산하는 일로 채워지게 될 거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는 고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유라 씨. 당신은 민간인이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근무 중인 군인 폭행 혐의, 그리고 군용물 횡령의 주범으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거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서울의 법정이 아니라 여기 당신이 깡촌이라 무시했던 이 강원도의 군사법원에서 말이오. 안 돼, 안 돼. 여보. 당신 뭐라도 말 좀 해봐. 당신 장군이잖아. 저 소령놈 당장 끌어내라고. 고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박찬규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끌어내. 강태호 소령의 명령에 육군본부에서 그와 함께 온 헌병들이 두 사람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들이 지휘 통제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12사단 참모들과 장교들,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제까지 인제의 왕이자 여왕이었던 두 사람. 사단장은 아침 조깅을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구겨진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사모는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인 지휘 통제실에서 대한민국 군인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끌려나갔다. 그것은 가장 치욕적인 퇴임식이었다. 그들이 연병장에 대기 중이던 군용 헬기에 짐짝처럼 실리는 모습을 12사단의 모든 장병이 지켜보았다.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강태호 소령은 통제실로 돌아왔다. 그는 잿빛 얼굴로 서 있는 사단장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에게 다가갔다. 최 대위. 예, 소령님. 최진환 대위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네는 죄를 지었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였지. 처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소령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마지막 순간 자네는 군인의 양심을 택했어. 그 USB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 자네의 공은 인정하지. 강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네, 이 썩어 빠진 사령부 말고 야전으로 가고 싶다고 했나? 예. 육군본부에서 자네의 보직을 변경해주지. 여기 인제보다 더 춥고 험한 곳. 대한민국 최동북단 고성 땅으로 보내주겠네. 거기서 다시 시작해.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땀으로 갚으라는 뜻이야. 알겠나? 최진환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자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목숨을 다해 복무하겠습니다. 됐어.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강태호 소령은 그를 지나쳐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 앞에 섰다. 그는 그 어떤 상사보다도 따뜻한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솔 하사. 예. 하사 이은솔. 그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강소령이 손을 내려 막았다. 자네가 이겼어. 자네의 뺨 한 대가 썩어 문드러진 장군 하나를 잡아냈어. 그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치욕스럽겠지. 안다. 그는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이 만든 엉터리 징계위원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통제실의 모든 장교가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 공중에 날려버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명의로 이은솔 하사의 모든 징계 사유를 무효로 하며 위기 상황 속 임무 완수 및 군 기강 확립의 공로를 인정하여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상신한다. 그리고 사단장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당한 점을 참작 1계급 특진을 건의하지. 이은솔 중사. 감당할 수 있겠나?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뺨을 맞고 불법 구금을 당했는데 특진이라니.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경례 대신 찢어진 서류 조각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강태호 소령의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 향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사람. 김도윤 병장. 이병. 아니 병장. 김도윤. 김도윤 병장은 영안실의 냉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떨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자네 전역이 2달 남았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전역하기 싫은가 보지.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게 그렇게 좋았어? 아니면 저 하사처럼 표창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랬나? 강소령의 짓궂은 말에 김 병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강태호 소령이 피식 웃었다. 독사의 첫 번째 미소였다. 김도윤 병장. 자네가 올린 그 익명 제보. 그거 육군 전체를 살렸어. 자네 같은 병사 하나가 있다는 게 아직 이 군대가 썩어 없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는 새로운 사단 직무대리를 불렀다. 부사단장. 저 병장 오늘부로 전역 처리해. 예? 전역이요? 아직 복무기간이. 내 말 안 들리나? 육군 본부 감찰실장 권한으로 명한다. 저 병장은 어제부로 명예 전역 조건을 충족했어. 당장 전투복 말고 제일 좋은 사복 챙겨오고 전역증 만들고 사단장 명의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특별 전역장을 만들어서 저 병장 손에 쥐어줘. 오늘 오후 기차 타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김도윤 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호 소령은 모든 일을 마쳤다. 그는 다시 자신의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12사단은 새 사단장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이따위 추잡한 일로 육군 본부의 헬기가 뜨는 일이 없도록 해. 그는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헬기장으로 향하는 그의 뒤로 12사단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나와 도열했다. 그들은 경의를 표했다. 계급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행한 정의 때문이었다.